있다는 거. 그 사회라는 것은 너와 나의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연극이 내가 좋아서 하는 거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 연극을 보러 온 사람들의 마음에 뭔가 심어지고 잘못된 것 같으면 바로잡을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울고 웃고 느낀다는 거, 이 공감, 그것이 나는 만남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런 점에서 연극은 그 시대와 밀접한 관계입니다. 차범석. 거울 앞에 선 그의 모습에서 75의 나이를 짐작하기란 쉽지가 않다. 6시, 저 끝나고 올 거 아니야. 6시 모임 있잖아. 다녔어요? 응. 일찍부터 준비를 서둘러 향하는 곳. 대학로에 있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다. 올 3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는 문화예술진흥원의 원장으로 부임했다. 각종 문화예술 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하는 일. 그가 요즘 열중하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다. 원래 7시까지였었는데요. 7? 예. 3시 반이면 45분. 50분이 나올 수 있겠네. 예. 그렇죠. 오케이. 네, 수고했어요.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원장, 대한민국 예술원 부회장, 국제 팬클럽 이사. 다소 굵직한 이력들이 뒤를 따르긴 하지만 그는 누가 뭐래도 극작을 본업으로 하는 작가다. 극작가 차범석. 사람들에게 그는 텔레비전 최장수 드라마 전원일기의 초기 집필자로 더 익숙하다. 장가에도 하나도 못 꺼졌죠. 국산업자들 망하는 꼴 보고도 왜들 그런답니까? 좌우간 조합장 만나서 단단히 얘기하리다. 한국의 아버지상을 대표하는 김회장. 들어가세요. 수다스런 이웃집 일용 엄마. 소박하고 따스한 어머니. 개성 있는 극 속의 주인공들이 모두 차범석을 통해 세상에 얼굴을 내밀게 되는 것이다. 대표작 산불과 함께 해방 이후 한국 사실주의 연극의 완성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극작가 차범석. 그는 1924년 전남 목포시 북교동에서 태어난다. 목포 공립보통학교와 광주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1946년 연희대학 문과에 입학했고 같은 해 부인 박옥순 여사와 결혼한다. 차범석은 목포중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쓴 희곡 밀주로 1955년 정식으로 문단에 데뷔했다. 대표작 산불과 불모지를 토대로 연극적 기반을 닦은 차범석은 1963년 극단 산하를 창단, 20여 년간 대표로 있으면서 수많은 창작극을 무대에 올린다. (1970년)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1982년 대한민국 예술원상, 1987년 대한민국 문학상 수상 등 화려한 수상 경력과 함께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한국극작가협회 회장 등을 거쳐 지금은 문예진흥원장과 예술원 부회장으로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다. 사회성 강한 작품으로 해방 전후 시대 상황을 연극이라는 예술을 통해 투명하게 보여준 한국의 대표적인 극작가 차범석. 그는 어떻게 해서 연극이라는 종합예술에 눈을 뜨게 됐을까? 홈 이렇게 했는데 일기는데 가정이다 이런 1940년대 동경에서 재수하던 청년 시절 그가 먼저 만난 것은 문학이었다. 일기를 마음의 고향 삼아 일제의 암울한 시절을 보내던 청년 차범석은 이때 평생 삶의 지표를 문학으로 정했다. 그때 동경에 있으면서 아주 우울했던 시절이죠. 그 재수생 생활이니까 그때 그 썼던 일기장입니다. 이때부터 나는 이제 좀 본격적으로 그 문학을 해야겠다. 그래서 2년 동안에 뭐
남들은 사각모 쓰고 다니고 하는데 나는 그냥 동그란 모자 쓰고 있어 어떤 폐잔병 같은 그런 우울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럴수록 그 가운데 더 어떤 반발심이 있었죠. 내가 질까 보냐. 니들은 그렇게 하지만 두고 봐라. 나는 나대로 한다. 내가 할 길은 좋은 작품 쓰는 거다. 뭐 이런 그 야망이랄까 반항심 이것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읽지 않은 것은 그러한 그 억눌린 상태에서도 굽히지 않고 내 나름대로 어떤 꿈을 키웠다는 점에서 굉장히 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달마 이은 담자는 이야기란 말인데 이런 것도 단편도 쓰기도 했고 내가 쓰고 내가 고치고 빨간 무엇을 할 것인가 뚜렷한 방향 없이 방황하던 청년 시절 그런 가운데서도 연극과 영화 소설을 여행을 통해 써야겠다, 젊음의 문학을 허기를 해야겠다라는 달래던 이제 그는 흔적이 틈틈이 습작을 하며 문학에 대한 열정을 키워나갔다. 버릴 수가 없더라고. 그때는 소설을 쓰려고 소설가가 되고 싶었죠. 그러면서 영화관이나 또는 극장, 연극 극장에 자주 드나들면서 그 익숙해진 건 사실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해방되면서부터 같은 문학이라도 희곡을 같은 예술이라도 연극을 해야겠다라는 것이 굳혀진 것은 해방되면서부터고 이 시절에는 이제 그 소설가가 되려고. 일제의 극악스런 전쟁도 막바지에 달하고 일본 천황의 항복 선언과 함께 1945년 8월 15일 그토록 열망했던 해방이 찾아왔다. 일제의 오랜 쇠사슬에서 해방된 조국은 청년 차범석에게도 새로운 자유와 해방을 의미했다. 일본군의 강제로 징집당해 제주도에서 복무 중이던 차범석은 군 시절 틈틈이 써왔던 습작품과 원고를 들고 고향으로 돌아온다. 해방된 조국 아래 새로운 국가 건설이 한창일 무렵 그는 오랫동안 마음에 품었던 꿈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서울로 상경한다. 23세 나이에 연희대 전문부 문과에 입학한 차범석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연극과 인연을 맺기 시작한다. 청계천 헌책방을 뒤지며 혼자서 희곡 작법을 공부하던 차범석은 목포 출신의 서울 유학생 모임인 유달 유학생회를 통해 연극 일선에 나서게 됐고 극예술연구회를 조직하면서 본격적으로 학생 연극에 몰두한다. 이때 그가 번역하고 연출했던 그리스의 비극 오이디푸스 왕이 제1회 전국남녀 대학연극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받게 됐다. 앞으로의 인생 강로를 좌우할 결정적인 계기였다. 그리고 그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다. 극작가 유치진과의 만남이었다. 대학 내 2학년 때인데 국문과에 선택 과목이었어요. 나는 영문과였지만은 그분이 나와서 희곡론을 가르치신다고 해서 국문과 코스지만 그걸 한 학기를 배웠거든요. 근데 한 학기란 게 그때 가을 시즌이니까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됐어요. 근데 그 4개월 동안에 그분한테 배운 것이 뭐니 그때만 해도 희곡을 어떻게 써야 할지 뭐 길잡이가 썼는데 결국 희곡이란 것은 결국 희곡 이꼴 연극이란 희곡은 뭐냐? 그건 갈등이다. 이 얘기를 굉장히 내가 하셨어요. 갈등이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어야 사건이 된다는 얘기죠. 갈등이란 얘기예요. (1950년) 민족 최대의 비극이자 갈등인 한국전쟁. 탱크와 포탄의 연기 속에 아수라장이 된 서울. 전쟁이 준 고통은 참혹했다. 대학 졸업 아니던 차범석은 결혼을 한 뒤라서 가족들을 이끌고 길고 고단한 피난길에 나서야 했다. 우리가 한 달 동안을 서울서 있다가 전쟁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먹을 것이 없잖아요. 이제 7월 27일 날 떠나가지고 그 제일 더울 때 아니에요? 아이고 걸어서 내려가는데 18일 걸렸어요. 목포까지. 예. 전쟁을 피해 목포로 내려온 차범석은 목포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는다. 전쟁으로 상처받은 어린 학생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겠다는 각오로 문학과 연극, 노래 등을 열심히 지도했다.
학생극을 지도하던 차범석은 1951년 목포문화협회가 주관하던 종합예술제에서 처녀작 별은 밤마다를 목포 극장 무대에 올린다. 이때 만난 사람이 연극인 김기로 씨였다. 목포 중학교에 근무하던 시절 차범석은 버너드 쇼, 유진 오닐 등의 단막극을 번역하고 무대에 올리기도 하면서 활발하게 연극 운동을 펼쳤는데 본격적으로 희곡을 쓰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다. 1955년 흑산도를 배경으로 밀주 단속 현장을 생동감 있게 표현한 희곡 밀주가 조선일보 신춘문예 희곡 부문의 가작으로 입선하면서 차범석은 정식으로 문단에 데뷔한다. 1955년에 신춘문예 조선일보 낸 밀주 작품이 가작을 했어요. 그 나는 당선을 하고야 말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재도전한 것이 이제 그 저거였죠. 귀양. 그때 나중에 얘기를 드렸더니 그때 심사위원이 유치진 선생하고 오영진 선생 두 분이었는데 오영진 선생은 이 제주 있는데 밀주를 당선시키자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유치진 선생 얘기가 이런 친구는 단번에 당선시키면 오만해진다. 거만해진다. 그러니까 한번 꾸려야 한다. 그래서 작품이 좋은 줄 알면서도 가작으로 했느라고 먼 훗날 오영진 선생한테 그 얘기 들었어요. 그것은 뭐냐? 이제 사랑의 매죠. 연극과 희곡 창작에 몰두하던 목포중학 근무 시절 차범석은 이곳에서 소중한 인연 하나를 맺게 된다. 둥근 달이 떴던가. 목포 출신의 여성 소설가 박화성과의 인연이었다. 목중 교사로 그 6년 있으면서 하나 인연이라 한다면 박화성 선생의 세 아들 천승준, 천승세, 천승걸 다 내가 가르쳤거든. 어쩌다 가끔 겨울철에 그 영당동 놀러 가면 눈보라 같이 있는 날 그 연동 터질목 지나서 거기 가면 선수 주한상을 찾아내주시고 물론 박선생 술 못 마셔요. 아주 못 마시지만 우리한테 이것도 먹으시오 저것도 먹으시오 하면서 하고 그래서 거기서 뭐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했던 그런 것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서울로 올라간다 했을 때 박 선생이 나보고 갱반은 서울말을 잘 안 써요. 아주 전라도 사투리 가지고 왔다 차 선생 잘 생각했어. 그래서 난 올라갔는데 목포를 위하여 썰무리를 위하여 홍어를 위하여 목포 출신 출향인들로 이루어진 썰물회.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날이다. 목포 중학교 시절 연극을 하며 알게 된 연극인 김기로 씨도 눈에 띄고 여러 인연으로 알게 된 고향 친구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음식 나오기 전에 문제리 튀는 놈하고 모치 같은 걸 그 자리에 이렇게 청자기 손으로 따서 서울에서는 오랜만에 맛보는 이거 홍어땡이니까 넘어오면 안 먹더만 술잔이 한두 술 배돌자 얼큰하게 취한 게 어느새 취기가 오른 모양이다. 때마다 내가 먹어서 이번에 문복맛이 과거에 한때 예총은 길들여진 단체였다. 길들 단체 길들여진 고마를 단체. 가지고 그리고 삭제를 해가지고. 민해총은 과거에 말하자면 권력의 한거에서 저하운동하다가 지하운동을 해오다가 오늘날 부상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 제2건국하는 마당에서 화합하자던 거 아니냐. 과거에 그런 한때 쓰라 했지만 국정감사석에서 이제는 국회의원들을 당황하게 화합을 해야 했던 문예진흥원장 그- 차범석의 발언이 오늘의 취소를 안주거리다. 해달라고 그래서 취소를 해- 않고 살짝 말을 바꿨더만요. 그 원로 저거 했는데 그 여담이 시원했다. 그렇게 나와요. 술자리가 익을 무렵 차범석과는 막역한 사이인 무용가 이매방이 뒤늦게 합류했다. 주시라고 제비몰로 나가자고 우리 그 소중한 거 그 형님 1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또 1년 했지 않았어요 북치고 언제든 격이 없이 어울리는 허물없는 고향 친구들.
이들이 있기에 쓸쓸한 객지 생활을 견딜 수 있었다. 발라이 또 날아간다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대충 근본만 싹 해놓고 밑에 것들이 하는 거야. 밑에 것들이. 50년이 넘는 객지 생활. 언제든 달려가 기댈 수 있는 허물없는 친구처럼 고향 목포는 언제나 그를 넉넉하게 품어주었던 어머니였다. 차범석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항구와 섬. 항구 특유의 토속적인 생활과 언어. 가난하고 소박한 서민들. 작품 곳곳에 깊숙이 스며 있는 고향에 대한 이미지가 차범석 희곡만의 특성을 만들어냈다. 밀주와 귀향으로 문단에 데뷔한 차범석은 본격적인 연극 운동을 펼치기 위해 1956년 서울로 올라간다. 서울에 올라온 그는 6.25 때 헤어졌던 대학극회 동인들을 규합해서 제작극회라는 연극 동인을 조직한다. 돈을 의식한 연극이 아니라 관객의 눈을 뜨게 하고 시대의 아픔을 함께하는 현대적인 감각의 연극을 해보자는 생각에서였다. 변변한 사무실 하나 없이 명동에 있는 다방을 돌며 모임을 갖던 제작극회는 1956년 창립 공연을 시작으로 8년 동안 소극장을 통한 새로운 연극적 실험을 주도해 나갔다. 이때 한국 희곡사의 길이 남을 차범석의 대표작 산불이 탄생한다. 이렇게 오래 가난하게 못 살고 이렇게 짓밟혀가고 억압받고 있을 때 우리는 그건 몰라라고 우리가 좋은 것만 할 수 없지 않냐. 뭔가 그 사람들에게 보탬이 돼주고 뭔가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뭔가 그 사람들에게 생명감을 부여해야 한다라는 것을 나는 느꼈어요. 근데 초창기부터 그래서 내 작품을 볼 것 같으면 몇 가지 이게 특색이 있는데 대가 가난하고 그늘진 사람 편에 쓰는 작품을 썼어요. 어떻게 하면 상처받고 훼손당하고 그러한 인간성에 대한 그리고 그 인간성의 상실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휴머니즘이란 무엇인가 그걸 아주 사실주의적으로 쓰셨습니다. 수십 편의 연극 연출과 각색과 번안과 그리고 스스로 쓰신 끝에 한국 희곡사의 불멸의 두 작품이 탄생하는데 그게 산불하고 불무지입니다. 산불은 잘 알다시피 배경이 6.25 때 산에 숨어있는 빨치산이 부상당해서 마을에 내려오죠. 그 마을에는 모든 남정네들이 좌익과 우익으로 나누어져서 다 군대 가고 없습니다. 모든 여성들만 있는 곳에 차범석의 대표작 산불의 무대는 공비들이 자주 출몰하던 소백 산맥의 산골짜기 마을이다. 이 마을은 온통 과부들 뿐인데 전쟁으로 동네 남자들은 모조리 끌려가거나 죽었기 때문이다. 너희들 모두가 반동 아이가? 쌀내네, 밥벌이네, 서말네. 아니 대장 동무가 하는 일인데 어려운 의식에 가난한 이 마을에 가끔씩 공비들이 내려와 식량을 약탈해 가는데 이 때문에 마을 아낙네들 사이에는 갈등과 반목이 심하다. 눈 내리는 어느 추운 겨울밤. 어둠을 틈타 이 마을에 상처를 입은 탈출 공비 규복이 숨어든다. 거기는 안고 자야지. 바보 재미는 벽에 안고 잠자는 재미 아닌가? 나 좀 살려주시오. 협박에 못 이긴 마을의 젊은 과부 점례는 그를 집 뒤 대숲에 숨겨준다. 50년에 6.25가 났으니까 아직도 그 전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분위기가 그대로 계속됐다. 아주 불안하고 어떻게 보면 공포에 쌓였던 시기였죠. 그래서 매일매일 전해오는 얘기로는 월출산에 누가 입산했단다, 입산했던 가족이 다시 자수했단다 이런 아주 슬픈 얘기들만 들려왔었는데 어쩌면 월출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본이건 본이 아닌 간에 그런 마을이 있으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상적으로 월출산을 배경으로 해서 거기에 어떤 과부 마을, 남자란 다 씨가 말라버리고 남아있는 것은 아녀자들 아니면 병든 노인네나 아이들만 있는 그런 마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가상을 해가지고 쓴 작품이 이 산불입니다.
그냥 사실 둘이서 가까이만 이러지 마이소. 상처를 입은 규복과 음식을 날라주던 점례 사이에는 비밀스러운 사랑이 싹트기 시작한다. 걷잡을 수 없는 사랑에 빠진 두 사람. 하지만 정말 좋아하고 있다는 건 속일 수가 없어. 점내야? 그러나 그것도 잠시. 둘의 관계는 이웃집 과부 사월에게 들키고 만다. 그러니까 사월이 너만 알고 있거라. 우리 둘이서 하루씩 번갈아 가면서 그분을 돌봐주자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적극적으로 규복에게 접근하는 사월. 규복과 점례 사월 사이에는 기묘한 삼각관계가 형성된다. 그런 얘기겠지. 글쎄 이 가고 마을에 살날 뺐다하면 누가 믿겠노? 그로부터 얼마 후 사월은 임신을 하고 두 여자 사이 갈등이 깊어질 무렵 마을에는 공비토벌 작전 소식이 들려온다. 자네 딸한테 물어보면 될까 이가? 이데올로기를 넘어서서 그 인간이 추구하는 어떤 본능적인 문제, 사랑의 얘기. 그러면서 그 무시한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인 이념에 이끌려서 이리저리 가는 거 아니죠? 전혀 무시한 상태에서 힘없는 백성이니까 일제시대부터 오늘날까지 그저 여기서 시키는 대로만 이리저리 끌려 다녀왔다는 그런 슬픔을 가지고 있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역사의 한 단면이기도 하고. 누가 이장이요? 아주머니요? 알비도. 저 사람이 시키. 공비토벌 작전에 따라 국군이 마을에 야, 내려오고 알겠어도 대답을 안 하오. 탈출 공비 규복이 숨어있는 대숲이 불태워질 위기에 처한다. 내 말이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고 나서 알겠어. 몇 차례 설명하면 알겠어. 자, 가세.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이고 우리 집이 망한지. 처참하게 타 죽은 탈출 공비의 죽음과 목을 메어 자살하고만 사월. 전쟁이 낳은 비극적 희생물이었다. 그 산불의 중요한 점은 우리가 적과 아군이 6.25라는 그 시점에서 굉장히 생사를 걸고 싸웠다는 그 자체보다도 그걸 넘어선 우리들은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다. 우리들은 같은 피를 가지고 있는 동족이다. 이런 게 강조되어 있고 그리고 그분이 하는 연극이 자연주의 그러니까 사실적인 연극인데 아주 세밀하게 그 사실적인 그 연극 그 프로세스 과정이 묘사되고 그리고 그분이 아주 깊은 연극 끝에 써낸 희곡이라 그분의 그 희곡을 3번이나 영화할 만큼 그분의 작품 세계에 매료돼 있었죠. 62년 겨울에 했는데 12월 24일부터 연말까지. 그때만 해도 그 겨울철의 공연이라는 것은 대단히 불리한 시기죠. 특히 성탄절 이렇게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날짜가 비었으니까 궁전에서 이게 시간 메꾸기로 공연해보지 했던 건데 의외로 관객이 몰리고 평이 좋고 해서 주변에서 산불은 차범석의 대표작이다. 또 산불은 해방 위에 리얼리즘 희곡으로서는 손꼽을만 하다라는 그런 평을 들었기 때문에 저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자랑으로 생각하고 언제까지나 내 머리 가운데서 떠나지 아니한 애착이 가는 작품이죠. 영화로 만들어져 화제가 되기도 했던 대표작 산불. 전쟁 이후 근대화 과정에서 전통적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9세대의 몰락을 그린 불모지. 산불과 불모지 두 작품을 통해 연극적 기반을 확고히 다진 차범석은 연극의 전문화와 대중화를 내걸고 1963년 극단 산하를 창단한다. 장작극과 성숙한 연극으로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연극을 하겠다는 생각에서였다. 전쟁의 상흔 속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현대 문명에서 소외된 이들의 아픔, 가난과 실업, 기계 문명 비판, 부패한 정치 등 현실의 단면을 예리하게 다룬 차범석의 작품들이 쉴 새 없이 무대에 올려졌다. 그러한 연극 단체를 통해서 100여 편의 이상의 작품을 발표를 했습니다. 또 5권 이상의 희곡집도 냈고요. 민화를 바탕으로 해서 삶과 사랑의 문제를 표출시킨 뭐 하기여 사랑일래라
또는 문명 비판이라든지 인간성 상실에 대한 주제를 담는 계산기, 뭐 공상도시, 뭐 왕교수의 직업, 위자료, 뭐 많은 작품이 있고요. 영원히 변치 않을 고향과 같은 무대. 극단 산하는 그가 연극을 통해 실현코자 했던 꿈이었다. 차범석은 20여 년 동안 극단 산하 대표로 있으면서 수십 편의 희곡을 쓰고 연출을 했다. 사랑을 다룬 환상 여행이나 목포 앞바다 사막도의 전설을 통해 한국인의 근본적인 삶과 사랑, 죽음의 문제를 다룬 학이여 사랑일래라가 모두 이 시기에 완성된 작품이다. 수많은 창작극과 지방 공연을 통해 관객들과도 친숙해진 극단 산하는 많은 이들의 호응을 얻었고 당시로서는 기라성 같은 배우들이 산하의 이름 아래 모여들었다. 1963년 10월쯤 극단 산하 제2회 공연이었어요. 청기화집. 차범석작 이원경 연출에 이제 거기 대가댁에 제가 이제 어머니 이제 마님으로 출연을 하게 된 게 선생님과의 인연이었는데 그때 35년 전에 뵐 때는 아주 청년 같은 모습이셨고 발레도 잘하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그렇게 티 없이 격이 없이 같이 대해주시고 그러는데도 항상 어렵고 존경스럽고 연극 이전에 인간이라야 한다. 예술이 이전에 인간이 되먹어야 한다. 이게 아주 평범한 얘기지만은 지금도 내가 그 얘기를 해요. 오랜 내 연극 생활을 하면서 그 연기 잘한다, 뭐 얼굴 잘생기다 이게 문제 아니라 그 심리 기본이 되는 그 인간성, 사람됨 이것이 올바라야지 그게 안 되면 안 되겠지. 숱한 화제를 뿌리며 수많은 창작극을 무대에 올렸던 극단 산하. 하지만 1983년 산하는 창단 20년 만에 문을 닫고 만다. 20년 역사를 지닌 산하의 해체 소식에 연극계며 여론은 물끓듯했다. 인생을 걸고 자신의 분신처럼 소중하게 갖고 온 극단 산하. 환갑을 앞둔 나이에 그는 왜 그토록 아끼던 극단을 해체했을까? 그 해체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다른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라 단원 간에 그 뭐랄까 우정, 인간적인 결합이 무너졌어요. 서로 뜻이 맞아야 팀워크가 짜여져야 하는데 저마다 그 실리에만 쫓아다 가버렸는데 어떻게 혼자 남아서 연극을 하느냐. 연극의 생명은 앙상블이 살았냐 안 살았냐가 중요한데 앙상블이 없는 연극을 한다는 것은 그게 거짓말이죠. 관객에게 거짓말하는 거다. 나는 거짓말하면서까지 연극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해체한 거예요. 그 극단 산하가 해체된 이유도 저는 그 선생님의 그 깨끗하고 맑고 고든 성격 때문에 해체를 해버리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라도 그거를 남들을 괴롭혀서라도 남한테 손을 벌려서라도 남한테 그냥 귀찮게 쫓아다니면서라도 그 명맥을 유지했을 텐데 선생님 성격상 그런 거는 참 뭔가 안 맞으시는 그런 어른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깨끗이 해체해버리고 말겠다 그런 참 저희들은 그때 안타깝게 생각을 했고 또 텔레비전에 일이 많다 보니까 연극적으로 전념을 못하고 그랬는데 참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지금 생각하면 극단 산하를 해체한 이후 그에게는 또 다른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다. 연극 후배들을 키우는 일이었다. 풍부한 연극적 경험을 살려 청주대학과 서울예술전문대학에서 극작을 가르치게 된 것이다. 내가 보기에 전부 의문편대 전부 느낌표로 했더라고.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교육받았고 어떤 직업을 가졌고 어떤 환경이 있고 어떤 심리 상태에 있는가라는 그 인물에 맞는 말. 무대에서의 열정은 강단으로 고스란히 옮겨졌다. 강의실이 그의 새로운 무대가 된 셈이다. 연극계에서는 대원로인 차범석. 어려운 일이 생기면 후배들은 어김없이 그를 찾는다. 오늘은 후배 연출가 이병훈 씨가 그를 찾았다. 아니 그러니까 왜 희곡 가르치는 거 있잖아요. 다 얘기해줘. 그러니까 듣는 사람 편안하지. 아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 그 이해는 하지만 그건 문학이 아니죠. 인간을 그래 한 건데 인간은 간도시
역사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사건에서 이렇게 됐다. 이것은 그건 역사 공부 아니야. 뒤를 이을 후배들에게 그는 아직도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 그 학생들한테 너희들은 연극의 힘을 믿느냐 질문을 하면서 자기는 그 힘을 믿는다고 연극이. 그러면서 그 자기가 저기 유고슬라비아가 지금 막 그 내란 일어났을 때 며칠 동안 식량을 못 받았대 사람들이요. 근데 식량차가 도착을 했는데 식량차가 도착할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연극이 사람들을 일으키는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 선배나 후배 모두 똑같은 마음이다. 지난 10월 순천에서 열렸던 전국 연극제. 폐막식에 참석하려고 차범석은 순천을 찾았다. 연극계의 선배로서 후배들의 무대를 지켜보고 지원하는 일을 자기의 몫이라 여기기 때문에 그를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든 달려간다. 차 선생님이 극작가의 그 존재적 의의 혹은 극작가의 역할 여기에 아주 굉장히 그 바른 좌표를 설정하시고 기반을 다지려고 했던 그 점에 아주 모든 후배 극작가들로서는 차 선생님을 존경 안 할 수가 없죠. 역시 한 작가는 그 사람의 천재적인 재능도 중요하지만은 그가 태어난 곳이 어디냐, 또 그 태어난 곳에 축적된 연극적인 경험들이 얼마나 두터웠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포는 시라든가 그림에도 탁월한 인재들을 많이 출생시킨 곳이지만은 연극적인 인재들이 가장 두텁게 탄생한 곳이 목포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차 선생님은 축복받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목포를 더욱 연극적인 인재를 키우고 양성할 것으로 차 선생님 역할이 앞으로 더 기대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뿌리 깊은 예술적 전통과 항구 특유의 서적으로 쉴 새 없이 연극적 영감을 심어주었던 고향 목포. 차범석은 이곳에서 춤과 노래, 아름다운 시를 만났고 남도 특유의 신명과 멋은 자연스럽게 그에게 스며들었다. 목포의 풍부한 문화적 자산을 바탕으로 그는 자신의 예술 세계를 꽃피울 수 있었다. 고향에서 살아온 지는 한 20년 된 것 같고 나머지 55년은 객지 생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저는 내게 있어서 고향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왔고 또 이 고향이 없었던 들 나의 문학 세계, 나의 예술 세계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늘 마음속으로 감사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고향에서 나를 불러주거나 고향에서 나를 기다린다고 했을 때 자신이 딛고 있는 고장의 뿌리와 예술의 원류를 더듬는 일. 고향에 내려올 적마다 그가 입버릇처럼 강조하는 말이다. 기억해야 할 만한 한 사람의 문학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엄격히 따지면 같은 문학이면서도 극작가였죠. 호를 초성이라고도 하고 또는 수상이라고도 하는 김우진. 그 김우진 씨가 이미 그때는 희곡을 썼어요. 1924년에. 그래서 산돼지라든가 정어라든가 오복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많은 작품만 있지만 아직까지 낯선 이름 김우진. 그의 강의는 목포 출신의 불행했던 천재 극작가 선배 김우진에 대한 헌사로 이어졌다. 오랜만에 목포를 방문한 그가 유년의 추억이 묻어있는 북교동 옛집을 찾았다. 감사합니다. 아주 받쳐들이 잘 건. 절반은 헐리고 지금은 남의 소유로 돼 있지만 당시 부자였던 아버지 덕택에 이곳은 지역의 예술인들로 항상 북적댔다. 우리 저녁 때면 여기 앉아서 놀거든. 우리 친구들하고. 그럼 이제 저 이달산에서 그 추석 때는 강강술을 하려고
아낙네들이 처녀들이 옷 입고 이제 막 내려가요. 그럼 여기서 우리 여자한테 이제 뭐라 하지? 농을 하는 거지. 늦지막 있으면 이제 집안에서 어른들 말이야. 응? 뭐 하느냐? 어서 들어와서 공부해라. 그러면 네 알았어요. 해놓고 또 한참 얘기하고. 물을 기르며 머리카락을 잡고 싸우던 억척스런 아낙네들.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던 이웃들. 유달산이 바라다 보이는 낡은 거리에는 어린 소년을 매혹시킬 만한 풍경들이 가득했다. 그 거리는 세상으로 통하는 문이었고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고 춤을 잘 추던 소년은 성큼 자라 어른이 됐다. 그는 이곳을 통해 예술과 문학을 만났으며 먼 훗날 그를 사로잡았던 연극을 만났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점. 이것은 다른 분야의 예술에서 바라볼 수 아주 직접적인 것이거든요. 특히 그 극장이라는 것이 관객과 무대가 서로 마주 앉음으로써 현장에서 하나의 교감, 서로 느끼는 교감을 한다는 것, 그것이 연극의 매력이 아니겠는가. 그런 점에서 나는 처음에는 소설을 쓰려고 했다가 희곡으로 돌아선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희곡은 어디까지나 연극을 전제해서 쓰는 것이 희곡인데 그 연극의 매력이 하나의 만남의 예술이다. 서로 만나는 거. 그러니까 벌써 연극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혼자 아니 여러 사람이 각 분야가 다른 뭐 작가, 연출가, 배우 그러면서 이제 그 밖에 관객 여러 사람 만난다는 이것도 이제 하나의 특색이 뿐더러 그 연극 속에 나오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 이것도 다른 예술에서는 찾아볼 수 있는 하나의 매력 가운데 하나다. 수없이 많은 배우들이 등장했다 사라지는 무대처럼 차범석, 그는 인생이란 무대 위에서 수많은 만남을 가졌다. 평생 그를 품어주었던 고향 목포가 있었고 완강했지만 따스했던 부모님, 어린 소년을 열에 들뜨게 했던 문학이 있었다. 목포의 낡은 극장 뒷좌석에서 숨죽이며 지켜봤던 세계적인 무용과 최승희를 통해 무대와 예술을 만났고 일제와 해방, 전쟁으로 이어졌던 경랑의 세월, 뜨겁게 보듬어야 할 역사를 만났다. 자랑스러운 목포의 선배 문인들과 우정을 나눌 것들을 얻었으며 그가 평생을 바쳐 사랑한 연극을 만났다. 빛나고 아름다운 배우들과 함께 웃고 울며 호흡하던 무대가 있었고 그의 곁을 조용하게 지켜온 인생의 반려자와 사랑스러운 가족들을 얻었다. 인생의 무대에서 만난 인연들을 소중히 가꿔온 소녀는 어른이 되었고 연극이 끝나고 새로운 무대를 기다리는 배우처럼 그는 오늘 또다시 새로운 변신을 꿈꾸고 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좀 구상을 해오고 있는데 목포 사람이면 다 알 수 있는 그 옥당이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일제시대부터. 난 어려서부터 그 여자를 알고 우리 집에 내려와서 일도 해주고 그랬는데 그 옥단이의 일생을 희곡으로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옥단이는 이 목포 토박이에 대한 대가 알지만 아주 불행한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왔는지 가정 환경이 뭔지 인적사항도 참 분명치 않은데 게다가 지적 등이 좀 낮은 편이어서 여러 사람한테 멸시를 받고 그런 가운데도 아주 마음씨가 한없이 착하고 아름다운 그런 여자인데 그 여자의 일생을 통해서 한번 작품을 써봐야겠고 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자서전 떠도는 사나가 나왔지만은 그 외에도 계속 희곡은
써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5세 노 극작가 차범석. 차범석은 한순간도 흐트러짐 없이 자기가 살아온 땅과 시대를 온몸으로 부둥켜 안았다. 인생의 길 위에서 마주쳤던 인연들을 소중하게 간직했고 사회와 이웃에 대한 따스함을 놓지 않았다. 지칠 줄 모르는 호기심으로 또다시 새로운 무대를 꿈꾸는 차범석. 연극이 끝나고 무대 뒤로 아름답게 사라지는 배우처럼 자신의 인생에 성실했던 노 작가에게 뜨거운 갈채를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난 나이를 의식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나이 먹으면 자기 스스로 내가 어른이다, 내가 이제 뭐 할 일 다 했다, 원료다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고 목숨 다한 그날까지 현역 작가로서 남고 싶다는 그것밖에 없죠.